라임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는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공수처와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치열합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91명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문화체육 분야부터 소비 할인권 지원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에 육박하며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도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등 유럽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3살 때 실종됐던 여성이 44년 만에 어머니와 쌍둥이 언니를 찾았습니다. 해외로 입양된 딸과 그녀를 찾던 어머니가 경찰에 제공한 유전자 정보 덕에 모녀는 감격적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또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관계자와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한 게 시작이었죠. 추미애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자 윤석열 총장은 수사 지시로 맞섰는데 법무부가 오늘은 윤 총장을 겨냥해 수사 지휘가 미흡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즉각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이재희 기자가 법무부와 대검의 공방 과정과 내용 정리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가 나온 지난 금요일부터 사흘간 김 씨를 직접 감찰 조사한 법무부. 조사 결과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정치인과 검찰 관계자 로비 의혹 등도 함께 진술했는데 이에 대한 수사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여권 인사와는 달리 야권과 검사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윤 총장이 어제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는 수사 주체를 변경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중상모략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검은 입장을 내고 총장이 야권 정치인 의혹은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검사 비위 의혹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수사에는 여야가 없다. 총장이 누구를 수사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라임 사태를 둘러싸고 다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갈등의 쟁점은 야권 정치인과 검사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을 대검과 남부지검이 묵살했냐는 겁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다소 격앙된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또다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총장을 관련 수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어서 최영원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라임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향응 금품을 제공했고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을 통해 은행 고위층에 로비했다는 겁니다. 두 사실을 검찰이 알렸지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됐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법무부는 대검과 남부지검 수사팀이 이들 의혹을 고의로 묵살했다고 의심하는 반면 대검과 수사팀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송사면 전 남부지검장은 KBS와 통화에서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해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윤 총장에게도 보고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의 향응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선 자신도 몰랐고 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김 전 회장이 공식 조사가 아닌 면담에서 관련 내용을 털어놨다면 수사팀이 이를 정식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수사 주체와 방식 변경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수사 주체와 방식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안팎에서는 앞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 때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관련 수사에서 배제하고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저희 취재진이 당사자로 거론되는 인사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김 회장은 알지도 못한다. 다만 라임과 무관한 회사와 자문 계약을 맺었고 법률 자문을 했다. 이 인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봉현 씨는 옥중 편지에서 야당 정치인을 통해 로비를 했다고 언급했는데도 검찰 수사가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로 라임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장 로비 관련해서 수억 원을 지급했고 이후 행장과 부행장까지 실제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변호사가 국민의힘 관계자로 추정돼 왔습니다. 이 의혹의 당사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김봉현 회장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라임 자산운용이 아닌 다른 회사와 자문 계약을 맺고 자문을 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 내용을 묻자 언급을 삼갔고 적당한 시간이 되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인사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임 사건에 다른 피의자를 선임하였고 그 다른 피의자와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해줬을 뿐이지 김봉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해당 인사는 수임료 신고 내역이 남아있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정치권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역공에 나선 민주당은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면서 공수처 출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으로 맞불을 놓으며 특검 관철을 위해 장외투쟁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현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봉현 씨 편지를 계기로 공수처 출범을 더욱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라며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언급했습니다. 검사 등 관련 인물 대부분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또 검찰의 정치 개입 시도 아니냐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최후 시한으로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무부의 감찰을 통해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 출범이 시급합니다. 국민의힘은 연이어 의원총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며 특검 추진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권력형 비리라며 특검을 반대하는 자는 거대한 사기극의 주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 관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장외 카드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이 이렇게 특정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없으면 되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으로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 김경엽 의원은 옵티머스에 1억 원을 투자한 것에 결백을 주장하며 특검 도입의 전제로 주호영 대표에게 같이 의원직을 걸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혹 대상이 다른 의원에게 직을 걸라는 건 궤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21대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2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대검찰청은 밝혔습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1명, 더불어민주당 9명,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각각 1명, 무소속 5명입니다. 기소 유형별로는 흑색 불법 선전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관련과 금품 선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코로나19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91명으로 국내 발생은 71명인데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발생 하루 확진자 수는 최소 41명에서 최대 95명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과 한글날 연휴로 인한 대규모 확산 추이는 아직까지 없는데요. 하지만 경계심을 풀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특히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단했던 소비 할인권 지원을 조심스럽게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조화를 위해 방역 관리가 가능한 문화, 체육 분야부터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김민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소비 할인권 지원이 재개되는 분야는 전시와 공연, 영화, 체육 분야입니다. 방역 측면에서 안전하고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한 서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8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박물관과 미술 전시는 최대 3,000원까지, 공연은 한 명당 8,000원을 깎아주는데 4장으로 한정됩니다. 영화는 1인 2매 6,000원씩 할인되며 체육시설은 8만 원 이상 사용하면 3만 원을 돌려줍니다. 소비 할인권이 적용되는 시설엔 핵심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며 소비자들도 방역 수칙 준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인권이 발급됩니다. 다만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숙박과 여행, 외식 분야는 지원 시기가 좀 미뤄졌습니다. 공존하는 삶을 받아들여야 하며 코로나19를 적절히 억제하고 통제하는 가운데 일상적인 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조화시키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SRC 재활병원 관련 확진자는 하루 새 19명이 추가로 늘어나 사흘 만에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직원과 환자 등 검사 대상자의 약 10%에 달합니다. 부산 햇대랑 요양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도 최소 73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이 중 2명은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고위험군이 많은 취약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는 내일부터 수도권 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에 들어갑니다. 의료기관, 콜센터 등으로부터의 대규모 집단 감염을 차단하는 한편 가을철 이동 증가와 일교차 큰 날씨 등 당면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 우울 현상이 일상생활에도 침투해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심리 상담을 꼭 받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 따라 내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많아지는데 이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 일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준희는 내일부터 매일 등교합니다. 4학년인 언니는 주 2회만 원격 수업, 학교 수업이 사흘로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수업할 때보다는 집중도가 떨어지고 아이들께 흥미롭게 하진 않았는데 이제 학교 가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학교 가면 뭘 가장 하고 싶어요? 소풍 많이 가는 거예요.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감에 따라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학교 밀집도가 3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2로 완화된 겁니다. 특히 서울의 다른 초등학교 1학년도 매일 등교가 추진됩니다. 원격 수업이 쉽지 않은 저학년은 기초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가정의 돌봄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교생이 1,000명이 넘거나 한 반에 30명이 넘는 과밀 학급은 예외입니다. 한 반 학생 수가 40명에 가까운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1학년은 주 2회만 학교에 갑니다.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부산 지역의 한 초등학교도 전교생의 절반만 등교합니다. 전교생이 1,500여 명에 달하고 최근 요양병원 집단 감염 등 전파 우려가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3분의 2가 원칙인데 학교 구성원 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방역 조치를 하고 전면 등교를 또 할 수 있다. 대구에서는 학급당 28명 이하이거나 이상이더라도 방역 지도가 준비됐을 경우, 경북에서는 22개 학급 미만일 경우 매일 등교가 가능합니다. 부산과 전북에선 전교생이 300명 안팎일 경우 모든 학생이 매일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강원 등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 과대 학교가 아니면 매일 등교가 추진됩니다. 또 교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등교와 급식 시간이 분산됩니다. 이와 함께 PC방과 노래방 등 거리두기 1단계로 운영을 재개한 고위험 시설이 늘어난 만큼 학생들의 학교 후 생활 지도도 강화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된 뒤 맞은 첫 주말이었죠. 요즘 연일 화창한 날씨에 단풍까지 들면서 나들이 객도 부쩍 늘었는데 다행히 마스크 착용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듯합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위험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방역당국의 호소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김혜주 기자가 주말 도심 공원들 둘러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첫 휴일 도심 공원. 시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달리기도 하고 강바람을 맞으며 친구와 기타를 연주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잔디밭에 모여 앉았지만 한결 여유가 넘칩니다. 오랜만에 애들 데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1차로 바뀌면서 애들하고 바람 쐬러 나왔어요. 그래도 햇빛도 좋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화창한 날씨 덕분에 도심에도 평소보다 많은 시민들이 외출에 나섰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사러 나오거나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시민들. 대부분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자유롭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앞전보다는 훨씬 더 좋고 괜찮네요.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한 교회 앞. 예배에 앞서 방역 지침 지키기가 우선입니다. 신도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성도 등록 카드를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합니다. 입장을 하시게 되면 여러 화상 카메라로 모든 열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손소독제에 또 이렇게 손 세정을 하고 그다음에 성도 등록 카드에 의해서 또 이렇게 본인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풍철 행락객들이 몰리면서 전국의 고속도로도 정체를 빚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코로나19 위험이 줄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이제 4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인데 전체 확진자 수가 800만 명을 넘었고 1일 신규 확진자도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대로 올라서더니 급기야 미국 시간으로 지난 16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7월 말 이후 최고치입니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미주리와 버몬트주를 제외하곤 48개 주에서 증가세입니다. 플로리다 등 2개 주는 지난주 대비 신규 확진자가 50% 늘었습니다. I want you all to be aware that Wisconsin is currently one of our red states, meaning your positivity rates are over 10% and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지난 3월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던 항공모함 USS 루즈벨트호에서도 또 확진자가 나와 지상 격리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을과 겨울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f you get infected, even if you don't have a single symptom, what you are doing is you are propagating a pandemic. 미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대규모 장외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면서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 확진자 급증세를 막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3천만 명을 넘어선 지 한 달여 만으로 확진자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유럽이 미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유럽 여러 나라가 일일 최다 확진자 기록을 잇따라 경신하면서 2차 대유행이 사실상 현실화됐습니다. 방역 조치도 다시 강화됐지만 좀처럼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10개월째 이어진 전 세계의 코로나 전쟁,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프랑스가 또다시 신규 확진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15일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은 지 이틀 만에 어제는 3만 2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86만여 명, 사망자는 3만 3천여 명이 됐습니다. On sait bien que la deuxième vague est là, que le nombre de patients augmente, que le virus est le même. 이탈리아에서도 어제 1,9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와 이틀 연속 10,000명을 넘겼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4만 3천여 명이 숨진 영국에서는 닷새 연속 15,000명 이상 새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유럽 대륙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가들,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국가인데 대륙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체코는 무려 500명이 넘고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300명대, 프랑스는 200명대입니다. 독일은 47명으로 주황색이지만 이틀 연속 최다 확진자가 나와 8,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경호원이 확진돼 격리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Treffen Sie sich mit deutlich weniger Menschen, ob außerhalb oder zu Hause. Ich bitte Sie, verzichten Sie auf jede Reise, die nicht wirklich zwingend notwendig ist.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진행되자 프랑스와 체코 등에 이어 벨기에도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식당과 카페 영업을 중단하고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와 크게 차이나 재산세를 적게 낸 경우가 여럿 확인됐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을 뽑아 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실거래가의 5%도 안 돼서 재산세만 수천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이 자리에 있던 4층짜리 단독주택은 282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14억 원으로 실거래가의 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53억 원에 팔린 이 주택도 공시가격은 3억 원대, 실거래가의 7%였습니다. 재산세만 따져보더라도 각각 5,700여만 원, 1,000여만 원의 세금이 줄어든 걸로 계산됩니다. KBS가 국회 국토위 소병훈 의원실과 지난해 거래된 50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분석했습니다. 모두 101채 가운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10%에도 못 미친 주택이 26채, 주택당으론 평균 1,000만 원 가까운 재산세 혜택을 받습니다. 수백 미터 거리에 비슷한 가격에 거래됐는데도 공시가격이 달라 재산세가 1,000만 원가량 차이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조사해놓은 것조차 검증해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과의 비교 검증을 통해서 그 공시가격, 공시기가가 적절한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국토부는 단독주택의 경우 거래가 적어 시세 측정이 어렵다면서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지역별로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외국처럼 표준화된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토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공시와 관련된 권한, 이것을 시도와 시군구에 좀 분권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부동산 가격 공시청 같은 전문 기관을 좀 둘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추상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3살 때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됐던 한 여성이 44년 만에 어머니와 쌍둥이 언니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국내뿐 아니라 우리나라 제외 공간에서도 유전자 채취가 가능해진 덕분인데요. 비대면으로 만난 이들의 감격적인 사연, 김세희 기자가 전합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동생을 44년 만에 보게 된 언니. 모니터를 통해 미국에 있는 동생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랑 목소리도 똑같아. 얼굴도 똑같아. 매일매일 너 찾고 있었어. 바다 건너 미국에 있는 동생도 이 상황이 감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I can't believe this is happening. 어머니는 그동안 부르지 못한 딸의 이름을 하염없이 불러봅니다. 산이야. 아유, 보고 싶었어. 윤상혜 씨는 3살 때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외출했다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해 미국으로 입양된 윤 씨는 지금껏 가족으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윤 씨가 한국에 있다고 믿고 방송까지 출연하며 찾아 헤맸습니다. 닮았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바로 좀 전화 좀 주세요. 사는 것이 재미가 없었어요. 자꾸 보고 싶고 애들만 보면 눈물이 나오고 아우 저만해서 저렇게 걸어다니는데 저런 어린애가 어디로 갔나. 그러던 중 2016년 입양인 단체를 통해 한국을 찾은 윤상혜 씨가 경찰청에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등록했습니다. 이듬해 윤 씨의 어머니도 딸을 찾기 위해 유전자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 두 사람이 가족일 수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 확인을 위해서는 미국에 사는 윤 씨가 직접 국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올해부터 제외 공간에서도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게 되면서 윤 씨는 마침내 가족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 want to hug my family, cook food and eat food and laugh.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하루 400여 개의 물품을 배송하고 퇴근했어도 잠 한숨 못 자고 다시 출근해야 하는 일상. 아무리 젊다 한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최근 숨진 30대 택배 기사가 감당해야 했던 업무 강도가 이랬습니다. 이 기사가 소속된 한진택배 측은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생전에 동료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또 가족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택배 상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양혜빈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진 택배기사 36살 김모 씨. 김 씨가 출근하지 않자 지인이 만나러 갔다 발견했습니다. 사고 뒤 한진 택배는 김 씨는 평소 다른 동료들보다 적은 200상자 정도를 배송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지병으로 숨진 걸로 판정됐다며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명백한 과로사라며 김 씨의 카톡을 공개했습니다. 숨지기 나흘 전 새벽 4시 28분, 김 씨가 동료 기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오늘 420개를 들고 나와 지금 집에 가고 있다. 도착하면 새벽 5시, 밥 먹고 씻고 한숨도 못 자고 바로 출근해 또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도 새벽 2시에 귀가했다며 너무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일이 많다. 나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택배 일 하기 전에 건강했죠, 당연히. 의심될 만한 그런 종양도 없었고 지병이 있었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택배노조는 김 씨가 420개를 배송하는데 분류 작업 시간을 빼고도 10시간 이상 걸렸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진택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2개월 전에 심근경색이 한번 왔었을 거래요. 그때 죽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한번 운 좋게 넘어간 거다. 여기에 김 씨는 해당 지점에서만 1년 3개월 근무했지만 일을 시작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도록 돼 있는 근무 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헌혈을 통해 모인 혈액은 필요한 사람에게 수혈되거나 제약회사로 보내져 약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에서는 혈액이 턱없이 부족한데 제약사는 헐값에 혈액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도영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각 병원에 혈액 사용을 줄여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증질환이나 수혈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사전에 수혈 상시 가능한 병원이나 이렇게 의뢰를. 혈액은 병원에서 쓰는 수혈용과 의약품을 만드는 분해용, 혈장으로 나뉩니다. 최근 5년간 혈액 공급 현황입니다. 해마다 평균 44%의 혈액이 약품 원료용인 혈장으로 제약사에 팔립니다. 5년 동안 성인 남성 608만 명이 헌혈한 양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적십자의 주요 수익 사업으로 제약사에 팔리는 혈장 가격이 이상합니다. 적십자 자료를 보면 혈장을 원가보다 리터당 최고 6만 원 정도 싸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쌓인 돈을 계산하면 5년 동안 477억 원이나 됩니다. 병원에서 수술에 쓰이는 수혈용 혈액 가격이 해마다 평균 2.5% 넘게 오른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감사원은 민간 제약사와 비교해 수익성이 매우 낮다면서 혈장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까지 내놨습니다. 혈장 가격은 혈장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적십자가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데도 싼값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제공한 소중한 혈액으로 제약사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독점 공급하는 거면 공공단체로서 부당한 이익을 못 취하게 가격을 조정을 해서 오히려 적십자에서 돈을 더 받아서. 이에 대해 적십자는 제약사의 영업비밀인 원가 정보를 알 수 없는 데다 가격 협상 권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하자는 측면이죠. 혈액관리원 같은 기관을 만들어서 혈액 관리와 공급,
이런 것들을 직접 관리하게 하는 게 국립혈액관리원을 만들려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처음 발의돼 해당 상임위까지 통과했지만 회기 만료로 결국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백신 가격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응급 접종을 시작하면서 가격이 공개됐는데 마지막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백신인 만큼 안정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입니다. 중국 저장성 이우시의 한 지역사회 위생 서비스 센터입니다. 이곳에서 16일부터 해외 출장을 앞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응급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那你也是听说这边能打这个就过来打，那你担不担心有什么万一有副作用什么的？没有。那有也没办法呀，这个东西。 공개된 시노백 백신의 가격은 중국 돈 200위안, 우리 돈으로 34,000원 정도입니다.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4,700원 정도가 추가돼 한 번 접종하는데 38,0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14일에서 28일 간격으로 2번 접종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비용은 77,000원 정도입니다. 접종 대상자들은 해외로 떠나는 200여 명으로 제한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웃시에는 백신을 맞겠다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다른 백신 업체도 해외 유학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예약을 받는 등 중국에서는 일반 시민들도 곧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는 백신은 부작용과 효능을 검증하는 마지막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백신을 시민들에게 사용해도 되냐는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